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주제 숫자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198입니다. 어제 저녁 열린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8개가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이른바 4+1 협의체의 공조 속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일부도 결국 어제 상정됐지만 표결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고 탄핵소추 요구안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한국당 요청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 의원이 모두 불참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검찰 인사 규탄 시위를 열며 맞섰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평행선을 달려온 4+1 협의체와 보수 야권이 검찰 인사를 두고 이렇게 다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새해에도 이어지는 정치권의 대립, 과연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98개 민생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세정법 개정안이죠. 상정이 돼갖고 다음 주에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 결국은 표결 전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협치에 대한 기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물거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그 국회의 운영은 협치와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국민은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그 합의를 시도했지만 그 잘 되지 않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을 상정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처리한다는 이제 방침을 세우고 주말에 이제 마지막 그 합의를 좀 해보겠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도 어떤 그냥 그 어제 처리를 했을 때 있을 이제 비판 이런 것들을 좀 그 피하고 시간을 가지고 끝까지 합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형식적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검찰 인사를 가지고 양당이 지금 아주 극명한 대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것의 처리를 위한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여건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저는 해보고요. 지금까지도 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네. 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같은 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역시 표결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한국당이 연계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생 법안이라고는 하지만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발의한 법안들도 있고요. 쟁점이 되지 않는 법안들로 있지만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를 둘러싸고 지금 워낙 복잡하고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괄 타결이라든지 여야가 함께 본회의에 등원해서 이제 표결을 하는 상황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싸움 또 맞서고 있는 이런 정치권의 형국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이번 어제 같은 경우는 검찰의 인사로 인한 여야의 어떤 반응이 확연하게 갈렸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으로 그 불똥이 튀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이 관련 반응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합니다. 검찰 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쇄신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윤 총장이 항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거역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순명을 해야 된다. 뭐 계속 한자어 두 글자 한자어가 나오고 있는데 순명, 쉽게 말해서 순순히 공직자로서면 하면 순순히 따라야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 대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한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압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건 공무원 인사법에 의해서 처리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검찰의 현재 모습이 과연 정말 제왕적 검찰이었구나. 그리고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으면 자신이 상관인 법무부 장관이 절차에 따라서 와서 인사 협의를 하러 들어오라라고 하는데 제3의 장소로 나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 민주당의 수석 부대변인의 논평대로 오만방자하기까지 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그동안 검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한 번에 다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총장을 압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아주 거리낌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오늘만 해도 균형발전위원회가 압수수색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균형발전 비서관실. 비서관실이요. 했는데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든 어디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누가 제지를 하거나 건들질 않았어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장관은 장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할 일을 하라라고 하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하신 그 말씀대로 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이 조사, 수사는 말이죠.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했을 때는 단시간에 해야 되고 확실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이 일었을 때 표창장 문제, 그다음에 입시 비리 문제 이런 문제만 나왔을 때 해도 이 두 가지 문제는 도입부에 불과하고 사모펀드라는 게 터지면 큰일이 생기고 이것은 정말 절대 권력과 뭐가 유착한 어마어마한 것이 터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검찰발로. 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입시 비리 문제는 검찰이 기소 자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할 것 같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과 관련성을 전혀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도전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그 수사 지휘부에 있었던 검찰 참모들은 당연히 문책성 책임 인사를 하는 것은 마땅하고요. 그러나 실제 수사를 했던 동부지검 검사장이나 중앙지검 검사장에 대해서는 승진 발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문책성 인사가 따라야 될 당연한 인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당과 청와대가 압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틀린 일입니다. 네, 박수현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으로 또 보는 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현주 의원의 이에 대한 견해를 꼭 듣고 싶은데요. 저는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이제 어제 한 발언이죠. 명을 거역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듣기 어려운 그런 이제 말인데요. 단어들이 뭐 나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그다음에 이제 왜 인사권을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었을 때 추미애 장관이 하신 얘기가 내가 기다렸다. 근데 오지 않았다. 네. 그리고 제3의 장소로 오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까지의 이제 관행이 모두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까지 검찰 인사를 앞두고는 장관과 검찰총장은 네. 제3의 장소에서 인사를 놓고 미리 협의를 해왔던 제도가 있고요. 문화가 있고요. 그 왜 제3의 장소에서 모였을 수밖에 없느냐. 검찰총장과 장관은 어쨌든 조직 서열상에서는 검찰총장 독립기관이지만요. 네.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의 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위로 인한 어느 압박이나
그 위계 서열에 의해서 어떤 그런 조정을 갖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정한 인사 관련된 토론을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이제까지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건 저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을 거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인사 관련해서 회피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자른다라고 요즘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손발을 자르기 위한 그 프레임에 지금의 인사권을 발동한 그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30분 전에 오라는 그 자리에 나갔다면 과연 윤 총장은 지금 거의 손발을 잘랐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그냥 윤 총장은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네. 명분을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윤 총장으로서는 나갈 수가 없는 자리겠죠. 특히 30분 전에 통보를 하고 와서 발언을 하라라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지금 인사권에서는 의견을 듣지 않겠다라는 걸 충분히 전달한 전 제스처라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추미애 장관의 지금 이번 검찰 인사는요. 당연히 폭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진행 중인 수사예요. 다른 수사도 아닌 청와대를 정권의 핵심을 겨누는 수사입니다. 김수현 의원님께서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이것이 검찰이 정말 무리한 수사이고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한 김명수 대법관이 있는 지금 법원 체제에서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검찰은 그에 맞는 수순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지켜보지 못하고 이렇게 미리 수사 중인 그 핵심 보직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지방으로, 제주도로, 부산으로 그렇게 일선 수사에서 뺄 수밖에 없는지 국민들께서는 아마 많이 의심하고 계실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왜 일선 수사하는 분들을 지위에 있는 분들을 저렇게 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답을 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네, 박수현 전 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은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넉 달, 5달 이상 했으면 결과도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그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아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한 달, 2달 안에 나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워낙 복잡한 수사이고 다양하게 얽혀 있고요. 특히 입시 비리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양한데요. 이게 여러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거나 어느 한 개인, 소수만을 조사하고 수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이야기로 돌아간다 그러면 아직도 노트북 압수 안 됐습니다. 그렇죠? 핸드폰 압수 안 됐습니다. 계좌 추적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댓글 수사할 당시에 했던 말이죠. 수사가 쭉쭉쭉 진행돼야 되는데 계속 덜컥덜컥 뭔가 막히는 기분이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인사권을 발동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빨리빨리 수사가 진행되도록 관련된 자료나 관련된 절차를 다 오픈해 주시고요. 수사 그다음에 결과를 본 다음에 조치를 취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나아가고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거역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 오전에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인사가 13일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인사 발령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동부지검장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 발현된 게 아닌가. 네. 분명히 속뜻이야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해석은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이 이 문제들을 놓고 거의 절반 반 가까이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을 윤석열 총장이었느냐, 추미애 장관이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의 관건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정치인보다 참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속도를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디민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께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점수를 딸 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이댔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몇 달 동안. 자, 어제 인사를 했습니다. 충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골검사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언론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 윤석열 총장은 아무리 나를 압박해도 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변함없이 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강골검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가 민심을 얻어서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예를 들어 오늘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더라도 뭐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한은 수사 지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람은 바뀌었지만 수사 지휘를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전 울산시장의 측근의 비리 수사가 하명 수사로, 감찰 무마로 그렇게 변질이 됐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것도 내놓는 게 없어요,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저렇게 뭐 여기저기 하여튼 벌집 쑤시듯이 압수수색이든 이런 것들 모든 검찰의 힘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반드시 내놔야 되고 이미 시간은 늦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나 모든 권력은 지금 그런 윤석열 총장의 현재 수사를 방해하거나 막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압수수색으로 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글쎄요, 이번 반응이 뭐 격하게 반발을 하고 이번 인사를 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는 있는데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개최했지만 그 또한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도 또 밖으로 나가느냐라는 또 반발을 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게 그렇게 세련된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충분히 반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한국당이 일련의 사태, 조국 전 장관 사태도 쭉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항상 장외를 나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더 이상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당이 특히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실망한 상황이에요. 이 정부의 도덕성, 청와대의 윤리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한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온 많은 시민들께서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을 물러나게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광화문에 모인 그 정치에 관심 없었던 많은 시민들께서 저는 그 역할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도 발의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인사권 행사 직권남용죄로도 그렇죠. 고발한다고 직권남용죄도 하는데 이건 고발하겠다는 가능한 거예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법 34조 1항 위반은 상당히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직권남용죄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추미애 장관을 이제 묻겠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죄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어제 발표가 났던 건데요. 안태근 전 검사장과 서지현 이제 검사 네. 관련된 건데 안태근 검사장이 사실은 대법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도 되게 오묘한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이 걸가 이제 참고를 한다면 사실은 추미애 지금 신임 법무장관의 직권남용죄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검찰청법 관련해서는 분명히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탄핵소추가 돼서 본회의에 표결이 붙여져서 그것을 갖다 과연 통과시킬 수 있느냐. 그 전에 본회의에 올릴 수는 있을까라는 점이 더 문제고요.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범여권이 수적으로 우세입니다. 네. 4+1의 공조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물론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건 진행은 할 수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이런 민주당과 청와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여기서 합니다.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네.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번 돌이켜봅시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냈던 일. 네. 그런데 그 당시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뒤 사생활 배후를 캐고 정보를 동원했어요. 추미애 장관은 장관에게 주어진 법적 인사권을 가지고 문책성 인사를 한 것입니다. 네. 그것과 그런 일을 했던 최동욱 장관을 국정원을 활용해서까지 찍어냈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을
이 행사를 통해서 문책성 인사를 당연히 한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예.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지금 이제 물론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그래서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저는 그 액션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굉장히 중심을 균형을 잘 잡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거의 이제 퇴근 시간이죠. 예. 굳이 그 사진까지 추미애 장관에게 전화하는 그 사진까지 언론에 배포하면서 이래서 윤석열은 분명히 감찰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마 다시 떠올리셨을 거예요. 지금 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최도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또 다른 방식으로 감찰이라는 걸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하려나? 라는 걸 아마 다시 상기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보수통합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한국당 내에서 당장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김진태 의원의 목소리 준비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황 대표님이 이런 정치 용어에 다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면이 있어요.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큰 후환이 됩니다. 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얘기는 민희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태도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차례 이제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의 지금 이런 독주에 분명히 건강한 발전적인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보수 야권이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통합해라 말씀은 안 하세요. 네. 너희들이 통합을 해서 이걸 견제해서 국가가 잘 나아갈 수 있고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정치권이 이제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숙제를 떠맡은 거죠. 국민들께 지지받을 수 있는 통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안으로 가장 기본적인, 물론 더 많은 절차가, 더 많은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유승민 이제 전 대표가 새보수당 의원이죠. 네.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유승민 의원께서 3가지 안을 제안을 했어요. 가장 기본으로.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필요하다, 좋다. 그 3가지 안을 하나하나 다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냐. 나도 거기에 취지에 동의한다라고 하지 그 3가지 안에서 직접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금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시대에 맞는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한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절차가 되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내에 지금 소위 말하는 핵심 친박계 의원들은 또 거기에 반발을 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꿈이 단지 전 야당 대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총선을 넘어서 다음 대선을 목표로 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번 총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보수 야권에게는 매우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치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치 용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언어에 익숙해지셔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길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 점이 아직도 주저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당의 오른쪽에는 우리공화당 친박계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이 있고요. 한국당을 중심으로 조금 왼쪽에는 새로운 보수당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양쪽 다 끌어안고 싶을 텐데 지금 탄핵의 강이라는 것에 앞에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왼쪽과 강을 건너지 못하겠다라는 오른쪽이 맞서고 있는 상황.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왜 유승민 의원 쪽만 그렇게 꽃가마 태우느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혹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새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3원칙 소위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강한 긍정은 가장 강한 부정일 수 있고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저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의 강은 결코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석되지도 않아요. 한 정권이 몰락을 가져왔고 탄핵을 시킨 그 중대한 사안들을 가지고 충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건너서 아무 이야기 없이 또 함께 합니까? 네. 뭐 저희 당 일이 아니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원칙과 명분이 문제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황교안 대표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애매모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합집산입니다. 명분이 없는 이합집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통합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통합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확실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외형적 틀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루어질 수 없는 말만 해놓고 지금 어떤 리더십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혁신도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선거 앞두고 표 한 표 얻어보려고 이합집산하는구나. 현재까지는 국민이 그런 수준에서 보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면에 보수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태경 책임대표가 새로운 보수당 쪽이죠. 하태경 책임대표가 원래는 이들의 움직임이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거다라는 뭔가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확실히 보수 재건 3원칙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내려놓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천권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건 한국당 입장인 것 같아요. 한국당이 어쨌든 지금 현역분이 108명이고요. 이제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명 정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또 개혁을 하고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당 당협위원장을 다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현역들이 자신들이 불리한 어떤 공천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루머일 뿐이고요. 사실 새보수당 내부에서는 현직 의원들, 전직 의원들,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두 통합을 한다면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지분, 공천 이런 문제를 다 내려놓고 시작해도 국민들께서 과연 동의해 주실까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지금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수 진영의 어쨌든 간에 통합 움직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였죠? 혁신 통합 내용이 제가 잘 어려워서요. 혁신 통합 추진위원회. 통추위. 통추위. 뭐 이런 단체가 중도와 보수 진영 정당을 아우르는 새로운 통합의 기구를 산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박형준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과연 가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 전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바람대로 원래 친정으로 돌아올 것인가? 역시 또 이 거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안철수 전 의원만이 답을 알 겁니다. 근데 두 분께서는 한번 예지력을 한번 발휘해 주실까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현주 의원님부터 말씀하시죠. 어디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단 그 전에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어제 발표가 나서 저도 사실 놀랐어요. 이게 뭘까 이러고 좀 놀랐는데요. 제가 이제 새보수당에서 지금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이제 뭔가 해서 양당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뭔가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추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관련 있는 의원분들이나 원외분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정도지 사실은 새보수당 내부에서 합의가 있었다거나 자유한국당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고요. 보도된 것과는 살짝 조금 더 많이 나간 보도가 나온 것이고 여기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도 보면 사실 당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참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이 전권을 위임해서 저 위원회에 가서
통합 관련되는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그 차원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기구를 통해서 앞으로 통합 관련되는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전 의원이 이 통합추진위원회와 그 보수 야권의 통합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안철수 전 의원의 전적인 의견에 따라 있겠죠. 앞으로 생각의 향보에 따라 있겠죠만은 마음을 정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까지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를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가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도 아직 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한국 정치에 돌아와서 어떤 큰 역할을 하신다면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안철수라는 이름 석자가 지금 보수 통합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무너진 보수가 통합해서 다시 일어서는 데는 정치인의 이름 석자가 중요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오면은 뭐가 잘 되겠지라고 하는 이전에 구태라고까지 말하겠지만 이전에 했던 정치 방식으로는 보수 재건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 간단하게 묻히면 결과적으로 보수 통합 성공의 가장 큰 요건은 뭐냐면 명분입니다. 그리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간판으로 와서 합하고 빼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추진위원회 연대인가요? 저기에 보면 반문재인 연대가 모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격화시킵니까? 스스로? 적어도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는 이래야 된다라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민께 제시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반대 다 모여라.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님은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현실은 보면 가장 비호감 여론이 높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현재가 어디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결국 자신의 역할을 키워가는 문제다. 그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철수 대표 어디로 갈 거냐라는 그 질문에 짧게 대답하면 아마 본인이 현재 기거할 위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선 본인이 기거할 작은 집이라도 짓는 뭐 그러한 일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 홀로서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바른미래당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는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딱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한국당이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거치면서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면서 입당을 탈당했던 분들이 있었고 또 입당이 보류됐던 여러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총선 앞두고 보수통합 움직임, 세를 불리려는 확장하려는 움직임 속에 또 다시 입당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혜진 전 의원이나 유성걸 전 의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또 공천 과정에서 경쟁이 가열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조혜진 전 의원과 이제 유성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입당 신청은 오래전에 했어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안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도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서의 지금의 민심, 그다음에 총선을 이제 90일밖에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조혜진 전 의원과 유성걸 전 의원의 입당을 이제 허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 의원 입당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저 두 분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원들 전직 의원들 개별 한 명 한 명의 입당만으로 글쎄요. 보수 통합이나 어떤 자유한국당의 정치 지형이나 이것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죠. 너무나 작은 계기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분 다 원래 지역구가 TK 쪽이잖아요. 경북 쪽 TK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아무도 불출마 선언을 안 해서 소갈이라고 있는 지역인데 가뜩이나 포화 상태에 또 이렇게 가세가 하면서 그 소갈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당은 했지만 이게 공천과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갈등의 요소였던 조혜진 전 의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이제 입당이 불어댔다는 이 문제를 이제 불식시키고자 자유한국당에서 뒤늦게라도 입당을 허락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어떤 통합의 메시지가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전반적으로 인재가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특히 많고 최근에 불출마를 선언했죠. 박영선 장관 지역구인 구로울에 윤건영 전 실장 출마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난달에 박영선 장관이 윤건영 전 실장과 구로울 지역구의 정치인과 오찬을 주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 뭐 고발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사안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까? 뭐 지난 성탄 때 어떤 뭐 예배도 같이 했고 뭐 식사도 같이 했다는 이런 것을 한국당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요. 뭐 어떤 정치 행위는 늘 그때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공직자의 신분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지역구 물려주기이고 또 공직자 신분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다고 그것이 꼭 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냐라는 것도요. 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정치인에게는 사실은 우리 민현주 의원님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런 뉴스를 자꾸 한국당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윤건영 전 실장이 그쪽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윤 전 실장을 오히려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키워주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쨌든 공직자 신분 시절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행보를 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겸허하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뭐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사실 총선 앞두고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말씀드린 대로 인재들도 넘쳐나고 이번에 또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비례대표 수도 굉장히 줄게 되거든요.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석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재 영입 6호 인재 영입까지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높아지고 뭐 특히 청년층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성공한 인재 영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면에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 때문에 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처럼 비례자유한국당 이런 걸 만들지 않겠다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 뻔한 와중에서 인재는 넘쳐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미리 이야기를 했듯이 이 영입 인사들을 반드시 비례대표에 공천하겠다라고 그렇게 확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문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10에서 15석 정도로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영입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잘 그 안에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 당이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 경쟁이 불을 붙으면서 관심을 모으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재들도 영입이 되는데 그 인재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뒷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민주당이 6번째 인재로 영입한 홍정민 변호사요.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극복했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칭찬을 하다가 이 과한 칭찬이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딸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속내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딸도 경력 단절자인데 단절된 뒤에 열심히 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다른 비판, 경력 단절 문제가 자신의 탓이냐 이렇게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해찬 대표의 말 한마디가 가진 의미보다도 인재 영입 경쟁이 불러온 과도한 경쟁이 불러온 하나의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이제 한마디로 보면 이해찬 대표께는 사실 이제 당대표시니까 제가 좀 뭐라고 비판드리기 좀 그렇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거를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딸도 경력 단절인데 열심히 노력 안 한다. 일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젠더 감수성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민주당 당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되게 웃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화나게 본다는데 웃었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가장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일하기 싫은 여성들이 일 못하는 여성들이 그만두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지 못한 거라는 그런 아주 여성에 대해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편파적인 그런 잘못된 이제
개념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 이해찬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사실은 초반에는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새보수당에 비해서 민주당의 인재 영입, 특히 비례대표 같은 인재 영입에서 앞서간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 젊은 청년 소방관이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재 영입만큼이나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많아서 그렇게 앞서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좋지만 구설에 오르지 않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우리 민현주 의원님께서 굉장히 부러우신 모양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아마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홍정민 대표를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해왔다, 극복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 딸과 나이가 같은데 제 딸의 생각과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딸도 경력 단절자인데 경력 단절자 열심히 뭘 안 하더라. 그런데 홍 대표께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셨다. 이 한마디만 더 읽어보면 민현주 의원님 그렇게 일반화해서 비판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성 사이에는 좀 겸손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딸의 사례를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딸을 디스한 것이지 또 그것도 우스갯소리 하신 것인데 그걸 경력 단절 여성들을 일반화해서 비판했다 내지는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일반화된 비판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홍정민 대표의 그 극복한 노력 과정을 정말 이렇게 부각시키려는 그런 측면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이 1호 공약을 내놨는데요. 그 공약이 박수 받을 만한 공약인지 좀 실망스러운 공약인지 심상정 대표의 말을 듣고 와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다 강화된 청년사회 상속제로 청년 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천만 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천만 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심 대표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좋은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퓰리즘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해찬 대표님 말씀도 드렸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당대표께서 총선 앞두고 사고를 좀 치시는 것 같아요. 심상정 대표가 지금 정의당에서 말하는 이 지금 3천만 원을 청년들에게, 또 20살 청년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기준이 왜 이 20살 청년에게, 그리고 왜 3천만 원이라는 것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좋은 포퓰리즘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한 말씀만 드린다면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의 총선 전략으로도 이게 과연 좋을까. 물론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에게 호감받는, 평가를 받는 공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요. 과연 그래서 이 20살 그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지 지금 심상정 대표께서 뭘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포퓰리스트적인 복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선별적인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아주 정부가 정교하고 발전적인 안을 만드는 걸 지지하죠. 그렇게 무조건 퍼주는 복지에 무조건적으로 표를 주는 청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 20살, 20대 청년들을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도 민현주 의원님 말씀과 대등소이합니다만 오죽하면 저런 제도를 제안을 했을까.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이 공약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의당에서 그 1천만 원 지급이라고 하는 청년사회 상속제를 이제 제안한 데서 이제 좀 규모가 늘은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출발을 똑같이 공정하게 하는 출발 자산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재원 마련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청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정치권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민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수혜 대상자인 청년들의 어떤 감수성도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를 좀 꼼꼼하게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